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기념비적인 저작이죠.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시리즈를 들여다볼 텐데요. 드디어 이 책을 다루는군요.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제2권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12장 모든 부분은 고유하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드는 것들에, 특히 건축물에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다룰 12장은 그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알렉산더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왜 이 고유성이라는 게 살아있는 구조의 핵심인지, 네, 그리고 이 개념이 지난 20세기를 완전히 지배했던 모듈성, 그러니까 똑같은 부품을 반복해서 쓰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딜 가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비슷비슷한 아파트 단지들, 정말 온통 똑같은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어떤 오래된 골목길에서는 되게 편안하고 생동감을 느끼는데 완벽하게 계획된 신도시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좀 공허함을 느끼는지. 아,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장의 첫 문장부터가 아주 도발적이고 선언적이에요. 네, 그렇죠. 생명이 있는 세상의 모든 부분,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의 각 부분은 고유해진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제 생각에 고유해진다. 즉, becomes unique한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그냥 고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 속에서 고유성을 얻는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과정 속에서요? 네. 알렉산더에 따르면 그 과정이란 게 바로 각 부분이 놓인 그 고유한 상황 또는 맥락에 아주 정밀하게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아, 생각해보면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란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 하나도 없죠. 그러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고유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 설명이 확 와닿네요.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죠? 알렉산더가 우리가 오래된 전통 마을을 사랑하는 이유가 모든 집, 문, 창문, 심지어 정원의 문 하나까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도 인용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아, 그 구절요? 결국 이 고유함이 우리가 어떤 장소나 사물과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열쇠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20세기에 겪었던 경험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거죠. 비디오 테이프나 똑같은 모델의 자동차, 어느 도시에나 있는 맥도날드 매장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복제품으로 가득 찬 모듈화된 세상이죠. 당시 건축 이론가들은 이런 모듈성이 대량 생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심지어 진부의 상징이라고까지 주장했으니까요. 근데 그 건축가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않나요? 모든 걸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고유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효율성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모듈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어떤 거죠? 그가 반복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질서와 형태는 궁극적으로 반복에서 온다고까지 말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모든 게 고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반복이 모든 질서의 근원이라니요. 이건 거의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알렉산더는 우리가 반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왔다고 지적하는 거죠. 아, 그가 보기에 반복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기적 반복. 유기적 반복이요? 네, 이건 유사하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은 similar but not identical한 반복이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우리가 20세기에 익숙해진 기계적 반복, 그러니까 모듈에 의한 완벽하게 동일한 identical한 반복입니다. 아하, 유사함과 동일함의 차이군요. 그럼 20세기는 왜 그렇게 동일한 반복에 집착했던 걸까요?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두 가지 거대한 착각이 있었다고 봐요. 두 가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건축에서 정확한 복제품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신념이었죠. 네. 하지만 그는 이게 사실 기술적 필연이라기보다는
기계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어떤 미학적, 철학적 이상형에 가까웠다고 비판합니다. 아, 일종의 이데올로기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더 근본적인 건데요. 세상에 원래부터 원자나 전자, 쿼크 같은 동일한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과학적, 철학적 믿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원자 말씀이시죠? 교과서에서는 모든 수소 원자는 다른 모든 수소 원자와 완벽하게 똑같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 상식에 알렉산더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는 1988년에 IBM 연구센터에서 최초로 개별 원자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해요. 아, 그 유명한 사진이요. 네, 놀랍게도 요오드 결정 속에 나란히 붙어있는 동일한 원자들조차 주변 환경, 그러니까 다른 원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는 그 맥락에 따라서 전자 구름의 모양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와, 모든 원자가 사실은 고유하다는 거죠. 이건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주장했던 이론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와. 그럼 우리가 알던 과학적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거네요. 알렉산더가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하죠. 네, 그 비유가 아주 절묘하죠. 원자핵이 구슬만 하다면 전자는 거의 1km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데 그 주변에 다른 입자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그렇죠. 듣고 보니 정말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결국 20세기의 모듈화는 세상은 동일한 부품의 조립이라는 어쩌면 과학적으로도 틀렸을지 모르는 가정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철학적 기반이 흔들리니까 이제 건축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시 해야 한다. 이게 알렉산더의 주장인 셈이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지네요. 알렉산더가 혹시 이건 살아있고 저건 죽어있다고 비교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화가 벤 니콜슨의 추상화랑 클레마티스라는 식물의 가지 사진을 나란히 보여줘요. 아, 네. 니콜슨의 그림도 물론 기하학적으로 아름답지만 그건 인간이 생각해낸 약간 단순하고 모듈적인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말해요. 반면에 클레마티스 가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원자가 각자 자기가 놓인 위치에 따라 고유한 형태와 방향을 갖기 때문에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생명을 느끼게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자의 수준에서부터 가지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케일에서 고유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포도밭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포도밭이요. 네, 살아있는 포도밭이 되려면 포도나무 줄들이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질서를 가져야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떤 두 그루의 나무도 결코 동일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풍경 사진도 아주 강력한 사례로 제시되죠. 언뜻 보면 비슷한 석조 건물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모든 집이 주변 지형이나 이웃 건물에 맞춰서 조금씩 다른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도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 그 예루살렘 이야기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예전에 유럽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집들이 다 비슷비슷한 돌로 지어졌는데 이상하게 다 달라 보이고 그래서 골목 전체가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유기적 반복이었겠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 이걸 현대적인 시도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건축가 모실 사푸디의 1970년대 작품 헤비타트 있잖아요. 아, 헤비타트 67. 네, 그건 모듈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만들려는 아주 진지한 시도였잖아요. 알렉산더는 그건 어떻게 평가하나요? 알렉산더는 헤비타트가 고귀한 시도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진정한 살아있는 구조의 깊이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고 아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단호하게요? 왜죠? 그 이유는 엄격하게 동일한 모듈을 결합해서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런 종류의 살아있는 구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죠. 아, 심지어 요즘처럼 내부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최신 모듈러 건축조차도 빈약한 형태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봐요. 왜 그렇게까지 박하게 평가하는 거죠?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가장 큰 부분까지 모든 요소가 그 장소의 고유한 조건 속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미리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하느냐 아니면 전체 속에서 부분이 생성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성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론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챕터의 후반부를 이룹니다. 알렉산더는 그 비결이 순서의 올바름, 즉 correctness of sequence에 있다고 말해요. 일의 순서요. 네,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창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20세기 방식, 그러니까 모듈로 된 방식에서는 건축가가 카탈로그에서 표준화된 창문 모듈을 먼저 고릅니다. 네, 그렇죠. 규격화된 제품을. 그리고 그 창문에 맞춰서 벽을 설계하죠. 아, 그럼 살아있는 과정은 정반대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방의 용도, 원하는 전망, 필요한 채광 같은 그 방의 고유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벽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벽에 가장 잘 맞는 창문을 설계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전자는 미리 만들어진 부품, 즉 창문이 전체, 즉 방을 규정하는 것이고 네, 후자는 전체인 방의 필요가 그 안의 부분인 창문을 규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알렉산더의 표현에 빌리자면 20세기의 그 무미건조한 건축물들은 결국 잘못된 순서로 일을 처리한 직접적인 결과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허먼 밀러 가구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사례가 이 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줘요. 아, 그 유명한 사례요. 네. 기존 사무용 가구 시스템은 표준화된 책상, 캐비넷, 파티션 모듈을 사용자가 레고처럼 조합해서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죠. 하지만 알렉산더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은 분화 과정이었습니다. 이 분화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미리 정해진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텅 빈 사무실이라는 차력한 덩어리를 가지고 시작해서 여기서 일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상 공간이나 회의 공간 같은 것들을 직접 빚어내는 것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미리 만든 부품을 조립하는 대신 전체 공간에서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공간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아하, 그는 마치 옥수수 속에서 옥수수 알들이 서로의 공간에 맞춰 자라나면서 맞물리는 것처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준 부품을 조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주장하죠. 이 모든 개념들이 정말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 그의 학생이었다면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추상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설계를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의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의 학생들이 주택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일화를 공유하는데요. 네.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었는데도 아무리 모델을 고치고 또 고쳐도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학생들은 생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려고 막 애썼지만 결과물은 그저 판지 건물 더미에 불과했다는 거죠. 학생들이 정말 좌절했겠네요. 알렉산더는 계속 문제는 기하학에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학생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요. 네, 며칠간의 교착 상태 끝에 알렉산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그는 모델의 한 작은 지점, 실제 크기로는 직경 4m 정도 되는 공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죠.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는 곳이 멋진가요? Is it wonderful to be standing right on this spot? 이 지점이 멋진가요? 라니. 그게 전부였나요? 굉장히 의외의 질문인데요. 네, 학생들은 솔직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자 알렉산더의 지지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 한 지점이 멋져질 때까지 작업하세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바로 옆에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세요. 아, 또 그 다음 지점으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단일한 지점이 멋져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와, 이건 뭐랄까 거의 선의 가르침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복잡한 이론은 다 던져버리고 그저 모든 지점을 멋지게 만들어라는 단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제시한 거잖아요. 맞아요. 거대한 전체를 디자인하려 하지 말고 바로 지금 내 앞에 작은 한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단순한 과정을 따랐을 때 기하학적 구조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고유해진다는 겁니다. 저절로요. 네. 그냐하면 각 장소를 멋지게 만드는 방법은 그 장소의 주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결국 각 장소는 주변에 맞게 적절하고 지능적으로 적응된 고유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정해진 공식은 없다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모든 공간은 고요해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살아있는 과정을 위한 공식은 있다는 것. 바로 눈앞의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곳을 더 좋게 만들고 또 다음 전체를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면 그러면 그 결과물은 저절로 고유하고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것이 알렉산더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오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글을 통해 우리가 얻은 핵심적인 깨달음은 이것 같습니다. 네, 진정으로 살아있는 구조라는 건 동일한 부품의 조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거대한 건축 규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자신의 고유한 맥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사한 질서를 갖지만 어느 것 하나 똑같지 않은 아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세상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독창적이거나 별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 때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보존하고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때 네. 그 결과는 인간의 거친 예술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랍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새롭고 고요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이미 있는 것에 얼마나 깊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나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방을 정리할 때, 심지어 동료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 거기에 이미 있는 것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어떤 놀랍고 새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